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리츠를 좀 알아봤었고, 오늘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꼭 들어가는 항목 채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채권이란 말은 지금까지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채권을 실제로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채권에 대한 이해가 뭐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쵸?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채권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듯이 뭐 주식, 채권은 역외관계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제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익숙한 예금이나 뭐 이런 거랑 접근하다 보니까 금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경기순환 주기 뭐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조금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주식의 반대 개념이 채권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주식하고 채권이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우리가 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지,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잘못됐다가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권이 뭐 경제를 전망하는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안전자산이라고 또 평가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꼭 항상 들어가고, 근데 실제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보다 채권이 거의 2배 가까이 크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 훨씬 크고요. 그리고 뭐 채권을 모르면 사실 이제 수익을 평균 이상 내기는 쉽지 않은 게 또 투자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는 신문 기사는 지난 10월 달에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투자 사고 관련된 기사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채권 연계된 투자 상품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뭐 보수적인 은행에서 추천한 상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샀어요. 이거를 안정적이라고 하고 원금 손실 없이 뭐 3, 4%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샀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46% 이렇게 손실을 기록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겨우겨우 지금 조금 독일 채권이 좀 올라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좀 한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뭐 최대 60%인가요? 60%까지 뭐 손해배상 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투자자들을 좀 보호를 받긴 했지만, 이게 엄청 무서운 상품이었던 거죠. 60%도 슬프죠. 엄청 슬픈 거죠. 뭐. 거의 1억씩 투자하신 분도 많던데. DLS는 우리 뭐 흔히 ELS라고 아시죠?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코스피나 뭐 이런 주가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손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이것도 이제 똑같이 비슷합니다. 기초 자산이 코스피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금리나 환율, 원자재 뭐 이런 걸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특정 기간 동안 똑같습니다. 이것도 기초 자산이 움직임이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해진 수익률을 지급하고, 만약 그 기초 자산이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을 손실받게 되는 구조, ELS하고 동일하고요. DLF는 이런 DLS를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상품인데요. 4개월 초단기 만기로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고, 마이너스 0.3%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 구간이 되고, 마이너스 0.6%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인데, 설마 마이너스 0.6% 아래로 떨어지겠어? 뭐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619%로 떨어지면서 사실 전액 손실이 확정나게 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에 이 상품을 모두 44명의 투자자한테 86억 원어치로 판매했는데요. 4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9면 쉽게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투자하셨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분들이 보시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점 떨어지고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더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잘 설득을 시켰으면. 그동안 이제 이게 국채 10년물이다 보니까 금리 변동이 많이 없었다라는 과거 히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제 국제 변화 흐름이 좀 컸었고요. 하나은행이 판매한 거는 영국과 미국의 통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에 연계한 DLF를 팔았는데요. CMS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서로 맞교환하는 형태로 해서 기초자산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이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7년 만기 CMS하고 미국 5년 만기 CMS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준 가격이 55% 이상이면 연 3.5% 이자를 지급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에 도달하면 원금 전액을 잃는 구조인데 이거 여기 설마 0에 도달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은행은 9월 25일 만기가 도래한 상품의 손실률을 46.1%로 확정하게 됐고 하여튼 100만 원 투자하면 50만 원을 받는 반토막이 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얘는 조금 뭐 더 복잡해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좀 이건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하고 0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에 우리은행은 훨씬 더 그냥 좀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올 상반기만 해도 금리가 좀 안정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좀 우세했는데 상황이 좀 급변하게 되죠.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본격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자금이 안전자산인 뭐 선진국 국채 등에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금리는 급락하게 되는 결국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떨어지는 뭐 이런 구조 하에서 어쨌든 이제 이 금리하고 연계된 상품들이나 뭐 이자율 스와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금리잖아요. 금리하고 이제 채권 가격하고의 관계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런 것들 조금 더 물어보면서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금리 그 채권이 주는 금리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난 막 살래.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을 갖고 우리가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또 떨어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날짜로 뭐 3%짜리 채권을 샀는데 오늘 갑자기 뭐 2%짜리 채권이 나오면 3%짜리 채권을 투자한 게 낫잖아요. 그럼 그렇죠. 자연스럽게 1%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면 아무래도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희생이 좀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여기 보시면 키코 얘기 나오잖아요. 과거 이제 키코도 유사하다. 키코가 이제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키코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통화 옵션 상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환율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크게 손해를 보는 구조였는데 당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던 그런 케이스랑 비슷하게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게 금융상품이잖아요. 금융상품 중에 약간 금융공학 상품들이잖아요. 옵션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상품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파생 상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칭을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환율이 계속 바뀌면 이제 어쨌든 사업도 영위하기 힘드니까 고정 환율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파생 상품들이 나오는 거고 아까 이자율 수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정금리로 나는 돈을 받았는데 변동금리로 뭔가 이제 자금 운용을 해야 되면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니 금리가 올라가면 나는 더 많이 줘야 되지만 내가 지급해야 될 건 더 떨어지는 뭐 그런 구조 속에서 어쨌든 이런 걸 해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들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일반인들한테 파냐 이거죠. 파는 건 좋아. 파는 건 좋다. 무슨 얘기냐? 파는 건 좋고 다 좋은데 억지로 팔지 말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키코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 은행에서 꺾기 같은 거를 해서 그렇죠. 자기네 수익 높이려고 꺾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 회사들이 그걸 가입했다가 그냥 거의 흑자부도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별로 저것도 없었는데 몇몇 악의적인 혹은 자기의 실속만 챙기던 몇몇 은행원들이 뭐 그걸 그냥 파는 거에 아주 혈안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보면 상품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상품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상품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굳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조금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되게. 보시는 그림은 세계적인 채권 운용사인 핌코에서 작성한 경제 환경, 즉 성장과 인플레이션 척도에 적합한 투자 자산을 좀 제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X축은 경제 성장, 그리고 Y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물가 연계 채권이라던가 원자재라던가 채권이라던가 뭐 이제 주식 이런 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성장률은 낮고 인플레이션 높게 되면 물가 연계 채권에 투자하라 뭐 이런 겁니다. 성장 속도가 낮기 때문에 뭐 기대 수익도 떨어지고 변동성은 올라가면서 주식보다는 채권이 적합한 환경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연동 채권, 대출 채권이나 물가 연계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런 상황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죠. 오른쪽 상단의 성장률은 높으면서 인플레이션도 높다면 원자재 투자를 권하고 있고요.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원자재 수요도 역시 증가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 어쨌든 실물자산 투자가 인플레이션, 즉 금리 인상 위험에 대한 해지 기능을 또 가지고 있고요. 우측 하단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낮으면서 성장률이 높다면 주식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뭐 이런 금리 인하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게 되고 경기 회복을 이제 이끌려고 할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고 경제 성장 상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업 주식이 아무래도 적합하겠죠. 좌측 하단에 또 인플레이션이 낮고 성장률이 낮으면 채권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므로 어쨌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고 시중금리 하락을 기대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오를 거고요.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기업 성장의 기회는 줄어서 주식보다는 채권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핌스코에서는 정리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참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그 자산 배분하는 게 되게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시장 수익률이지 무슨 뭐 200% 300% 수익률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도 못 넘기거든요, 잘. 그 최고의 투자자라고 해봐야 연간 평균 수익률이 15%예요, 15%. 10%만 넘어도 대단한 거야. 그 7%만 넘으면 10년 만에 하면 2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심플하고 안정적인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데 거기에 꼭 채권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다른 영역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이걸 한번 보면서 사실 저도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좀 볼 건데요. 먼저 주식보다 변동이 낮고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식은 기대 수익이 큰 만큼 변동성도 매우 높고요. 반면에 채권은 주식 대비 기대 수익이 낮지만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1990년 이후 미국 S&P 500하고 미국 투자 적격 채권 지수의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S&P 500의 최대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8% 가까이 됐었고요. 반면에 미국 투자 적격 채권 지수는 최대 하락폭이 1994년 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94년 같은 경우에는 13개월에 걸쳐서 3% 가까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불러왔었는데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멕시코, 브라질, 우리나라까지 외환위기를 순차적으로 겪게 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금리를 가장 급하게 올린 것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어쨌든 채권의 하락폭을 보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안정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왜 변동성이 낮아져야 되냐면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변동성이라는 건 있네요. 떨어질 때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보통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그걸 다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변동성이 작은 거를 통해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채권은 되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 올라가니까 또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항상 우리는 리스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낮은 부분이 되게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노후 자산 준비하고 노후 대책 준비할 때도 실제 이제 주식 갖다가는 워낙 변동성이 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자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채권은 그래봐야 2.9%라는 얘기밖에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어쨌든 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채권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이 위험할 때 주식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실제 경기 주기 그리고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이런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만약 투자자가 주식만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이런 하락폭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가 악화되면 주식하고 이제 주식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어쨌든 채권은 가격이 상승하는 반비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꼭 필수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하고 미국 투자 적격 채권 지수 연도별 수익률인데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주식이 마이너스 37% 가까이 기록한 반면에 채권은 수익을 냈잖아요.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익은 안 나겠지만 꾸준히 주식과는 반대로 주식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수익을 내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현재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은 2007년 이후 미국, 유럽, 중국의 성장률 추이입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 사태 이후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 80년 이전에는 거의 연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6에서 7% 정도 수준으로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중국이 이제 그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 이런 양적 성장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소비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좀 변화하면서 성장률 둔화가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수록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은 낮아지고, 이러한 이유로 어쨌든 이자 수익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채권 투자 역시 이제 증가하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한 12월 말쯤 되는데, 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약간 이 금리 하락이 좀 멈췄잖아요. 멈추고 일부는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 앞으로 2년, 3년 앞을 내다보면 금리가 더 올라가거나 하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느끼고 있어요. 또한 향후 한 10년 정도 되면 꽤 많은 나라에서 되게 아래쪽으로,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다 간다기보다는 0%에서 1% 내외로 대단히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되게 많고, 그 얘기는 그만큼 그 경제 활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채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 심리가 충분히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채권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을 적절한 시점에 좀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그걸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게 바로 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전반적으로 항상 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쨌든 저성장 국면이다. 이건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네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상승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는 이제 경기 하락할 때 투자하고 상승기에 이제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 상승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S&P 500하고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그래프인데, 주식하고 유사하고 오히려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인 채권, 즉 무디스나 이런 데 기준으로 BB 이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의 채권을 지칭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펀드 중에 이제 글로벌 고수익 채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까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부도 위험은 좀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가 침체 후에 전환 시점에 이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특히 2009년도 그래프 보시면 수익률이 파란색인데 되게 높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하고 나서 이제 전환하는 시점에는 어쨌든 시장에 돈도 많이 풀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싼 금리로 다시 기업들이 회생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어쨌든 이게 채권이라고 해서 꼭 이제 주식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기가 이제 상승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을 보는 채권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하이힐드 채권 이런 이제 투자 부적격 채권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하이힐드 채권을 저는 되게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저 약간 일부 투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하이힐드는요, 그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통해서 그 내 돈을 다시 찾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걸 진짜 어떻게 보면 일드인데 그게 한 60~70%가 돼요. 부도가 회사가 나도 그걸 다 빚잔치를 해도 그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게 한 60~70%가 되는데 그게 하이힐드 회사예요. 근데 한국은요, 멀쩡한 회사도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60~70%가 안 됩니다. 안 되겠죠.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회사가 미국 기준으로 하이힐드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하이힐드 회사를 우리가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되게 높은, 생각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위험한 회사일지 몰라도, 망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꽤 한 몇 년 동안만 받아가면 똔똔을 낼 수 있다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힐드 회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는 또 이 파산법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그 회사들 간의 어떤 이 M&A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보고서 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꽤 적극적인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채권 투자하실 때 하이힐드라는 게 그냥 이게 뭐 내일 모레면 망할 회사니까 투자하기 좀 어려워라기보다는 요런 좀 다른 개념이 있으니까 투자처로서의 하이힐드를 조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신용등급 평가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엄격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웬만하면 다 그냥 대기업이면 다 제일 최상위 등급이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 미국 가면 다 하이힐드라니까. 그럴 수 있다. 삼성전자만 빼곤 다 하이힐드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경기 주기별로 해서 채권 투자 전략을 좀 볼 겁니다. 왼쪽부터 해서 이제 경기가 회복하고 상승하고 다시 침체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는 어쨌든 기업 소비나 지출이 증가하고 또 상승 시기에는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투자하고 경기가 좀 내려가는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된 하강 시기부터는 국채나 투자 적격 채권, 뭐 신용등급 BBB 이상의 투자 적격 채권에 장기 채권으로 투자하고 이제 뭐 침체에서 회복하는 시기에는 장기 국채 투자하라 뭐 이렇게 채권 관련된 책에 많이 가이드되는 내용입니다. 이 경기 주기랑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 이제 경기 상승기는 어쨌든 경기 과열 방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고 그렇게 되면 채권의 시중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제 뭐 다시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취사 선택하시면 사실 뭐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적절한 이제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항상 머리에다 두고 왜냐하면 채권만 갖고는 큰 돈 벌기 어려워요. 그 채권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뭐 1조가 있는 사람한테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다 삼성전자 살 거야? 못 사요. 삼성전자 다. 그거 살려고 해도 한꺼번에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채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뭐 그 정도의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 있으면 채권하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돈을 많이 벌자는 거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채권 투자는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큰 돈을 만드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뭐 롱 듀레이션, 뭐 뉴트럴 듀레이션 나오는데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기 날짜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장기 채권을 살 거냐, 단기 채권을 살 거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신문에서 뭐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에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면 약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나 보다. 뭐 단기 채권에 좀 투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뭐 좀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나? 이렇게 역으로 보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채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